컴달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코드라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라마 페이퍼의 제목은 상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코드라마 오픈 파운데이션 모드스 for 코드 이고요. 팹티스테라는 사람이 1저자로 되어 있고 메타-AI 사람들이 2023년 8월에 아카이브에다가 논문을 공개했습니다. URL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논문 첫 페이지 일부를 화면 하단에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 줄여서 LL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LLM이 여러 분야에서 적용이 되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어요. 제너럴 퍼포스로 보통 Large Language Model이 만들어지고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그런 LLM들을 공개하면 그것들을 여러 타스크에 파인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인컨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적용함으로써 높은 성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도메인, 특정 분야에서 효율이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도메인 스페셜한 LLM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제너럴 퍼포스 LLM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흔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르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도메인의 스페셜한 LLM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만약에 이 제너럴 퍼포스 LLM이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을 위해서 특화된 모델인데 그것을 전혀 다른 종류라고 어쩌면 볼 수도 있는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도메인에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러한 고민은 이 논문의 저자들이 최초로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다른 연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논문의 제목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처럼 Open Foundation Models for Code, 그러니까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든지 아니면 코드를 인필링 하든지 Q&A를 하든지 코드와 관련된 그런 어쨌든 코딩과 관련된 도메인에 대해서 또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한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우리는 코드라마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제목에선 썼는데 이 코딩 분야를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때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제너럴 퍼포스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스페셜한, 코딩 도메인에 적합한 형태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 논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논문의 problem, solution, contribution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문의 problem은 오픈 소스 LLM, 오픈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 이건 제너럴 퍼포스 오픈 LLM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코드를 생성하는 도메인에 특화하도록 하자. 향후 이것을 코딩 도메인 혹은 코드 도메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것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코드 도메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코드를 완성시켜주는, 코드 잔여 부분을 완성시켜주는 코드 컴플레션이나 코드 중간 부분을 채워주는 코드 인필링 태스크에 대해서 특히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화시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것이 이 오픈 소스 LLM이라고 볼 수 있는 라마2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 도메인, 코드 도메인에 특화시킨 코드 라마를 제공하겠다. 하지만 제목에서는 코드 라마만 있죠. 하지만 이 녀석의 형제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또 다른 두 녀석도 함께 논문의 내용에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코드라마 인스트럭트, 코드라마 파이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렇게 세 꼭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라마2를 코드 도메인에 튜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오픈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long input context, 사실 코딩을 한다고 하면 코드 프로그램이 굉장히 보통 길죠. 그래서 그 long input context를 고려하는 방법이 필요해졌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이 long input context를 고려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따가 다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로터리 포지셔널 임베딩을 약간 변형을 한 그 트릭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컨트리뷰션은 셀프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을 만들어냈다. 이름을 보시면 앞에 셀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냈어요. 스스로가. 셀프 인스트럭트 데이터셋. LLM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튜닝하기 위해서. 재밌는 접근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다는 것이 마지막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라마를 만드는 과정, 전체 파이프라인을 요약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기본 사항으로는 학습 오브젝티브로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넥스트 월드를 프리딕션 하는 방식의 오브젝티브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토커나이제이션에는 BP 토커나이제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화면 하단 왼쪽에 보시면 라머2가 General Purpose Foundation 모델로 활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7B, 13B, 34B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머2에 대하여서 코드 트레이닝,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 이라는 과정이 제일 처음에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밑에 있는 이 500B라는 게 데이터 크기입니다. 500B개만큼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코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코드 트레이닝, 그리고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을 수행했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넥스트 월드 프리딕션 하는 방식의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코드 데이터에는 코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소량의 텍스트 데이터, 약 8% 정도에 해당되는 텍스트 데이터, 예를 들면 코드에 관련된 디스커션 내용이라든지 소량의 텍스트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데이터에다가 소량의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를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코드 데이터에만 너무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어에 대한 해석 능력, 문해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infilling code training이라는 것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를 좌우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이 기호를 통해서 infilling code training 방식으로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표기하고 있어요. 이 심볼을 사용해서. 그래서 이 화면 우측을 보시면 코드라마 인스트럭트, 코드라마 파이썬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사이즈별로 다 나오고 있죠. 근데 보시면 코드라마의 7B짜리랑 13B짜리, 또 코드라마의 인스트럭트의 7B짜리랑 13B짜리 옆에는 이 심볼이 표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표기되어 있는 사이즈의 모델들에는 infilling code training 오브젝티브를 사용을 해서 학습이 진행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infilling code training 오브젝티브가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500B 토큰을 사용을 해서 한 번 더 학습이 완료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이 위쪽으로 가는 하나의 라인이 있고 아래쪽으로 또 향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라인을 따라가 보면 long context fine tuning이라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long context, 그러니까 input 시퀀스의 length를 길게 취할 수 있도록 fine tuning을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20B개만큼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Long Context Fine Tuning의 앞글자를 따서 LCFT라고 지금부터 이것을 부른다면 LCFT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 실험 내용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LCFT까지 마치고 나면은 비로소 코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LCFT를 마친 코드라머에다가 추가적으로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하였을 때 그것을 코드라머 인스트럭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으로 처음에 코드 트레이닝과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을 거친 거, 근데 이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간 것들은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이 적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코드 트레이닝만 거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파이썬 코드 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양은 100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이썬 코드 트레이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냥 코드 트레이닝과는 달리 파이썬 언어에서만 특화시켜서 파이썬 코드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스테이지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LCFT를 똑같이 거치게 되겠고요. 그렇게 나온 것을 코드라머 파이썬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드라머 파이썬에다가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것은 코드라머 파이썬 인스트럭트라고 칭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코드라머나 코드라머 인스트럭트의 경우에는 7B 사이즈와 13B 사이즈에 대하여서 인필링 오브젝티브,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필링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닥스트링이라든지 코드를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준다든지 타입 인퍼런스 등과 같은 타스크에 적용을 했을 때 강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LCFT라는 과정을 통해서 롱 컨텍스트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무려 10만 토큰 개로 이루어진 길이만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림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세로로 점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참고로 그려놓은 건데 이 오른쪽 부분을 파인 튜닝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왼쪽 부분은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에 해당되는 General Purpose Foundation이 있으면 이것을 코드 도메인에 맞게 한 번 더 추가적인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다. 이 두 가지 네모가 다 그런 추가적인 Further Pre-Training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놈을 좀 더 긴 컨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특수한 파인 튜닝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코드 라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롱 컨텍스트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과정만 거친 상태로 코드 라마라고 불려도 큰 상관이 없기는 하죠. 하지만 이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LCFT 스텝이기 때문에 이 LCFT라는 파인 튜닝 스텝을 거쳐서 코드 라마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이 다 파인 튜닝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LCFT가 가장 먼저 항상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무려 인풋 랭스가 16,384로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이전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는 그 신 랭스, 그러니까는 학습할 때 적용이 된 학습용 데이터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인풋 랭스가 4096인데 그런데 16,384까지 그 인풋 랭스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얘기한 것처럼 16,384를 훨씬 넘어서는 10만 토큰 길이만큼을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라마 파이프라인 중에서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인필링 오브젝티브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이 오브젝티브는 기본적으로 causal masking 기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코드의 일부분을 뒤쪽으로 보내서 순서를 뒤섞은 후에 원래의 코드가 어땠는지를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프리딕션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코드가 결국에는 그 토큰의 시퀀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앞부분에 있는 토큰들의 덩어리를 프리픽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걸 미들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그 덩어리를 서픽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프리픽스, 미들, 서픽스를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그냥 랜덤하게 위치를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을 취하건 기본적으로 랜덤하게 찾을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미들 부분, 프리픽스 부분, 서픽스 부분으로 나눠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퀀스를 각각 한 등분한 그 상태에서 SPM 또는 PSM 방식 중에 하나로 순서를 섞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prefix, middle, suffix 순서인데 순서를 섞어서 suffix, prefix, middle로 만든 게 앞글자를 따서 SPM 방식이고
prefix, suffix, middle 순서로 섞은 걸 PSM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PSM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트레이닝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인퍼런스가 이루어질 때의 예시를 외부 자료에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보시면 이 prefix 부분을 인코딩한 거를 앞부분에 이 부분은 prefix의 시작이야 라는 시작 심볼을 두고, 그 다음에 suffix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또 신호를 준 다음에 심볼을 준 다음에 suffix 부분에 대한 인코딩 된 거, 그 다음에 middle이 여기부터 시작해 라는 의미로 해주고 middle 부분에 대한 인코딩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를 줘가지고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인퍼런스 타임에는 프리픽스 시작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인코딩 된 거, 그 다음에 서픽스 신호, 서픽스 인코딩 된 거, 그 다음에 미들 부분 신호까지만 주고 뒷부분은 생성하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냥 마냥 계속 생성을 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정의한 특수 심볼을 또 둬서, 예를 들어 그것을 EOT, End of Token Sequence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EOT라고 이름 붙인 특정 토큰이 생성될 때까지 쭉 계속 생성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PSM 방식은 SPM 방식에 비해서 한 가지 특징을 갖는데요. 서브월드가 쪼개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래 한 개의 시퀀스였던 거를 프리픽스, 미들, 서픽스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원래 하나의 서브월드였던 녀석이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리픽스랑 미들 사이를 지금 쪼갰기 때문에 그 사이를 서픽스가 비집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SPM 방식을 취했냐, PSM 방식을 취했냐에 의해서 둘 간의 성능이 서로가 어떤 타스크냐에 따라서 PSM이 더 강세를 보일 때가 있고 SPM이 더 강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SPM을 취하건 PSM을 취하건 간에 인필링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학습이 된 랭귀지 모델은 결국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코드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 넣는 그런 능력이 강화가 될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 슬라이드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죠. 닥스트링 생성이나 코드를 실시간으로 생성을 한다든지 타입 인퍼런스 등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랭귀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Long Context Fine Tuning, LCFT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머2의 원래의 인풋 랭스는 4096인데 16384개의 토큰 길이를 커버할 수 있게끔 파인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프리트레이닝을 처음부터 16384개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니라 프리트레이닝은 4096개의 토큰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프리트레이닝을 해놓고는 파인 튜닝 스텝에서만 더 길게 인풋 랭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법이기 때문에 비교적 파인 튜닝 데이터셋은 프리트레이닝용에 비해서 소량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소량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므로 학습을 위한 코스트가 크지 않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파이프라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코들라머와 코들라머 파이썬은 LCFT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코들라머 인스트럭트도 코들라머에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LCFT가 코들라머 시리즈 모든 모델들에 다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과연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LCFT는 원래의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인풋 랭스를 넘어서도록 하는 일종의 트릭으로서 포지션 인터폴레이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로타리 포지션 인베딩이라는 게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머 시리즈는 이 로타리 포지션 인베딩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로타리 포지션 인베딩을 취하기는 하는데 이때 약간의 트릭을 적용을 해서 포지션 인터폴레이션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트릭이 바로 뭐냐면 로타리 포지셔널 인베딩 기법 안에 베이스 피리어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을 값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타리 포지셔널 임베딩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을 그림으로 화면 하단에 붙여보았는데요. 결국은 포지션에 해당되는 인포메이션을 임베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각도, 일정한 각도 θ만큼 회전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름도 로타리예요. 회전하는 것으로서 포지션 임베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지금 보시면 치즈라는 단어, 빨간색 치즈 단어가 처음에 위치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위치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나 혹은 네 번째, 이 경우는 네 번째죠. 네 번째에 위치했을 때가 결국에는 그 어떤 번째, 몇 번째에 위치했는지가 회전하는 각도로서 표현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Kate likes Tom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문장 처음부터 바로 Kate likes Tom이라고 했을 때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거예요. Kate가 지금 이 아래쪽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Tom이 여기 주황색 선인데요. 이 둘 사이의 각도가 지금 요만큼 되어 있는 각도인데 이 문장 중간에 똑같이 Kate likes Tom이라고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것이 Kate도 돌아가고 Tom도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둘 사이의 이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도록 하는 그 위치 정보에 따라서 로테이션 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상대적인 렐러티브한 위치 정보가, 둘 사이의 렐러티브한 위치 정보가 임베딩으로서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한 게 화면 상단에 있고요. Q와 K가 각각 쿼리와 키를 나타냅니다. 쿼리와 키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트랜스포머 페이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쿼리와 Q의 각각에 대하여서 파라미터 W가 있고 그리고 n번째 위치한 토큰 X에 대해서는 그 위치 정보 M이라는 거에 의해서 로테이션을 취하도록 하겠다.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화면 하단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이때 이 θ가 바로 그 로테이션 매트릭스 자체를 의미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내용 값들을 보시면 2x2에 해당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그 안에 다이아고널 방향으로 해서 쭉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값과 그리고 θ1부터 해서 θ2분의 d라는 이 상수값들을 곱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코사인과 사인을 취해서 2x2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이 다이아고널 방향에다가 이제 쭉 다 이어서 넣고 있거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결국에 로테이션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엔 2x2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안에서는 똑같은 θ1을 쓰고 있고 또 이 안에서는 θ2를 공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 θ의 개수는 여기 전체 디멘전이 d라고 했을 때 2분의 d에만큼만 존재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단어들을 회전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회전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 각도가 결국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키와 쿼리에 해당되는 각 단어 쌍들 간의 거리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렐러티브한 포지셔널 정보가 임베딩이 될 것이다 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하여서 이 과정에 대하여서 화면 우측 하단에 그림으로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본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enhanced부터 해서 embedding까지의 토큰 시퀀스가 주어져 있을 때 enhanced 토큰에 대한 쿼리 벡터가 있을 때 이 쿼리 벡터에서 두 개의 값을 쪼개서 맨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을 쪼개서 갖고 오고 그리고 이 두 개의 값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θ1에 해당이 되니까 그 θ1 상수고요. 그리고 위치값은 첫 번째잖아요. 그 위치값 자체도 m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와서 이거를 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과 같이 이 벡터가 지금 원래는 이 점선에 해당되는 벡터였다면은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오른쪽과 같이 똑같이 투 디멘셔널한 바로 이 화살표를 실선 화살표를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해준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모든 단어들의 쿼리와 키, 벡터에 대해서 두 개씩 쪼개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오른쪽 하단과 같은 결과물을 얻게 될 거고, 이를 통해서 쿼리와 키 벡터 간의 렐러티브한 포지션 임베딩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화면 상단에 있는 수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식이 전개되어져서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고요. 간단하게만 보면 이 첫 번째 괄호 부분은 쿼리에 대한 이제 회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괄호 부분은 키에 대한 회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보니까 아래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로테이션 하는 이 부분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m-m, 즉 위치 정보를 뺀 만큼의 로테이션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게만 보면 이 로테이션을 위한 매트릭스 R이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도 있는데, 이 왼쪽은 지금 트랜스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수식에서 트랜스포즈를 취한 로테이션 매트릭스 R은 R의 역함수랑 동치입니다. 그럼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로테이션하고 이렇게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n만큼 예를 들어서 왼쪽 방향으로 도세요 라고 예를 들어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역함수 rm이라는 거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m만큼 도세요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럴 거면 n에서 m을 뺀 만큼 왼쪽 방향으로 돌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와 쿼리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좌하단에 있는 그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위치 정보 m값과 그리고 시타 상수값을 곱함으로써 얼만큼 돌릴 건지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set of rotation frequency다 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얼만큼 돌릴지 각도에 대한 이 부분을 사실 이 theta라고 하는 베이스 피리어드에 의해서 결정 짓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theta 1부터 해서 theta d 나누기 2라는 이 theta 값 상수값들이 애초에 계산이 될 때 화면 하단에 있는 것과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theta i는 theta에다가 마이너스 2i 나누기 d 제곱이죠. 이 베이스 피리어드 theta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트랜스포머 페이퍼, 굉장히 오래된 트랜스포머 페이퍼에서 처음에 앱솔루트 포지션 인코딩을 하려고 들었을 때 theta 값에 대해서 만이라는 값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로타리 포지셔널 임베딩에서도 똑같이 theta 값을 만으로 기본적으로 취했었는데, 이제 이 코드 라머 페이퍼에 이르러서 이 베이스 피리어드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리고 이 값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이스 피리어드 값을 100만으로 증가시키게 되면은 이 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의 주기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위아래로 꼬불꼬불한 주기가 있는데 이것을 옆으로 잡아당기는, 옆으로 쭉 늘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긴 랭스를 가진 시퀀스에 대해서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가까운 거리에 대한 어텐션 바이어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라고 리포팅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마이너한 이슈이기는 한데 이 theta i 값을 계산을 할 때 여기서 i가 여기 곱해지는 게 아니라 i-1이 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수값들 존재하는 theta들이 인덱스를 지칭을 할 때 1부터 2분의 d까지로 지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텍스트 하에서라면 theta i를 정의할 때는 i가 아니라 i-1을 곱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그 파이프라인으로 봤을 때 LCFT는 방금 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인필링 코드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봤었죠. 지금 볼 부분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노란색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 양은 아주 적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OB계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llama2의 인스트럭션 튜닝 셋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파이썬을 위해서 self instruct 데이터셋을 마련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셀프-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을 이루는 한 개 한 개의 example들은 question과 test, 그리고 solution의 묶음, 즉 하나의 튜플로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question은 말 그대로 질문이에요. 질문, 코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해당되는 코드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코드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히는 요청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코드를 짜주세요 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테스트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정답 코드, 그러니까 솔루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말 그대로 셀프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이 구축이 되었을까요?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가 만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라머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라머2 70B 짜리를 처음에 일단 써서 62,000여 개의 퀘스천을 생성을 해냈다고 합니다. 일단 퀘스천 자연어 생성이니까 70B 짜리를 썼으니 얼마나 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후에 중복을 제거하고 나니 대략 52,000여 개의 퀘스천이 남았다고 합니다. 각각의 i번째 퀘스천 QI에 대하여서 코드라마 7B에다가 인풋으로 주어서 유닛 테스트, 여기서 테스트라는 놈이 있었는데 이 테스트들의 모음인 UI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용한 프롬프트 예시가 화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st부터 해서 inst가 끝날 때까지가 퀘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your task is to write 5 tests to 어쩌고 저쩌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나서 테스트부터 테스트 닫힐 때까지 몇 가지 예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주고 테스트들을 생성하게끔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QI에 대해서 테스트셋 UI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QI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코드라마 7B짜리에다가 넣어서 파이썬 솔루션, 즉 정답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후보군을 만들어내게끔 합니다. 그 후보군은 총 10개씩 만들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10개의 솔루션 후보들의 모음을 SI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퀘스천이 있고 퀘스천에 대한 테스트셋인 UI가 있고 솔루션 캔디데이트들의 모음인 SI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작업을 거치냐면 SI에 속한 각 솔루션 캔디데이트들을 순서대로 이 테스트 케이스 UI에 대하여서 적용해가지고 검증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최초로 이 테스트 케이스들을 전부 통과한 솔루션 캔디데이트를 이 셀프 인스트럭트 최종 데이터셋에다가 튜플 형태로서 만들어서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스트럭션 튜닝이 완전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소량의 코드 데이터셋과 자연어 데이터셋을 사용해 가지고 모델의 문해력이나 코딩 능력의 전반적인 능력 퇴보를 막고자 한 번 더 튜닝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도 굉장히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우선 Description Code Generation을 위한 파이썬 언어를 위한 벤치마크로서 Human Eval, MBPP, 그리고 APPS, 그냥 apps라고 부를게요. 세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중에 apps가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질문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서 코딩을 하는 것도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죠. apps가 가장 난이도 끝판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멀티링구얼 테스트도 합니다. 여기서의 멀티링구얼은 사람의 언어에 대한 멀티링구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멀티링구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 안에 들어있는 C++, Java, PHP, C#, TypeScript, Bash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안에는 18가지 종류의 언어에 대한 데이터셋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것은 MBPP 데이터에 대한 샘플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JSON 양식으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죠. 텍스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퀘스천이 되는 거고요. 쭉 코드도 있고 등등 여러가지 키값들이 존재하고 있고 총 데이터 양은 약 100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이 그림은 휴먼 이벨 데이터셋의 샘플이고요. 총 데이터셋은 개수가 164개가 되겠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 혹은 모델이 생성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프롬프트로 넣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우하단에 있는 것은 앱스 샘플이 되겠고, 총 데이터 양은 10,000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답 코드가 있고, 테스트 케이스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휴먼 이벨 데이터셋과 MBPP 데이터셋에 대하여서 파이썬 코드 생성하는 타스크로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이 실험표에서 가장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빨간색 네모 박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코드라마가 라머2 70bit짜리에 비해서 7bit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컴페어러블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코드 도메인에 특화시킨 LLM이 그렇지 않은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라머2는 프리트레이닝이 될 때 ET 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었는데, 불과 500B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 번 더 프리트레이닝을 했다,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크게 성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사실 라머2 7bit짜리를 보시면 7bit짜리 성능이 처참합니다. 근데 여기서 500bit짜리 토큰을 가지고 한 2번 내지 3번 사이 정도의 입학만 거쳐서 학습을 했는데, 라머2의 70B랑 맞먹는 성능을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벤치마크가 파이썬 코드 제너레이션에 대한 타스크로 지금 이 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를 갖고 특화시킨, 즉 코드라마는 코드라마인데 파이썬에 특화시킨 코드라마 파이썬으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성능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앱스 데이터셋에 대한 파이썬 코드 생성 성능 평가입니다. 이 결과에서 주목하실 부분은 코드라마의 34bit짜리 결과와 코드라마 파이썬에서의 34bit짜리 결과예요. 여기서 인트로덕터리, 인터뷰, 컴페티션으로 해서 칼럼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어떤 종류 혹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트로덕터리와 인터뷰에 해당되는 것들은 문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문장 자체가 좀 복잡한 거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해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컴페티션은 코드가 복잡한 겁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보시면 코드라마의 경우에는 인트로덕터리와 인터뷰 부분에서는 코드라마 파이썬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면 컴페티션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코드라마 파이썬이 더 높은 성능을 보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코딩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문해력과 코드의 생성력이 동시에 성취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논문에서는 7B부터 34B로만 위주로 해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모델 크기가 더 커지면, 예를 들어 70B 혹은 그 이상 커지게 되면 문해력도 일정 이상 갖추면서 코드에 대한 이해도도 갖춘 모델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멀티링걸 코드 제너레이션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한 것인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언어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코드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들의 성능이 좋다는 트렌드는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코드 인필링 오브젝티브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트레이닝을 할 때는 코드 인필링 할 때 이것을 이제 fill in the middle을 줄여서 FIM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theme 오브젝티브에 걸맞는 데이터셋을 임의로 생성을 해서 학습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존 데이터셋에 대하여서 코드의 라인 혹은 블락 또는 랜덤하게 글자 단위 스팬을 잡아가지고 마스킹을 취함으로써 theme 오브젝티브를 적용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능 평가를 할 때는 휴먼 이벨, MBPP 데이터셋에 대하여서 코드 제너레이션 성능을 비교하게 되는데, 우측 상단표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드라마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LCFT는 적용하지 않았고, theme에서 보면 하나는 X, 하나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X는 theme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고, 체크는 theme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학습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성능을 보시면 7비짜리와 13비짜리 사이즈 각각에 대하여서 전반적으로 다 이 theme 오브젝티브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쵸? 패스 1부터 해서 패스 at 10, 패스 at 100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델이 생성해낸 그 샘플, 모델이 생성해낸 그 결과물 탑 1개, 탑 10개, 탑 100개 안에 패스한 답이 있냐 그 여부를 보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 오히려 성능이 약간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러한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theme 오브젝티브를 사용해서 학습하게 되면 코드 제너레이션에 대한 능력은 다소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코드 인필링 능력이 생기게 되어져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막 생성을 한다든지 덕스트링을 채워 넣는다든지 등과 같은 능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 인필링 능력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의 코드 제너레이션 성능 하락은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드 인필링 타스크에 걸맞는 벤치마크에 적용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가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사이즈 7비짜리, 13비짜리 코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사이즈로 해서 비교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LCFT를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부분에서 나와 있고요. 싱글 라인, 멀티 라인, 랜덤하게 스팬을 잡아가지고 채우도록 했을 때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싱글 라인과 멀티 라인에서는 SPM 쪽이 더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랜덤 스팬 방식에 대해서는 PSM 방식이 더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PSM 방식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서버들도 쪼개지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랜덤 스팬으로 했을 때도 서버들도 쪼개지는 현상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방식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랜덤 스팬 방식에 대한 인필링 성능이 PSM에서 압도적으로 더 높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비슷한 체급 애들끼리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 7B랑 위에 있는 7B, 6B짜리랑 비교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능이 그다지 뒤지지 않고 있죠. PSM 방식에서 일단 더 앞서고 있고 SPM 방식으로 했을 때에도 더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91%짜리도 있는데 이거는 체급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교 대상이 사실 아니긴 하죠. 이로부터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비슷한 체급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코드 인필링 벤치마크,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의 휴먼 이벨 데이터셋의 변형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하여서 적용했을 때 더 성능이 높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LCFT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사용한 메트릭은 Perplexity 그리고 Key Retrieval Accuracy, Code Completion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erplexity는 워낙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Key Retrieval Accuracy는 임의로 추가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리턴 값에 대한 assert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저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얘가 인풋은 뭐를 받아서 리턴 타입은 뭐가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assert를 추가를 해야만 할 테니까요. 대단히 어려운 태스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 컴플리션을 위해서는 LCC라는 데이터셋을 밸런싱을 시킨 버전, 조금 그러니까 바꾼 거죠. 밸런싱 시킨 버전을 사용을 해서 코드 컴플리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화면 우측에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왼쪽 거는 Perplexity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 그림은 Key Retrieval Accuracy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Perplexity부터 보겠습니다. Perplexity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딱 한눈에 봐도 34B짜리가 가장 낮게 깔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값이 내려가는 이 추세를 봤을 때 이 점선 부분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점선이 이게 뭐냐면 이 가로축이 바로 이 컨텍스트 랭스 이거를 이제 1000단위로 해가지고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서서 LCFT를 통해서 이
인풋 랭스가, 컨텍스트 랭스가 대략 16,000이 이제 넘어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 부분을 점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LCFT를 통해서 인풋 랭스, 컨텍스트 길이가 여기까지 높아졌는데 그 길이보다 더 넘어서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퍼플렉시티가 더 줄어들거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려 이 100 정도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10만이죠 이거? 1000단위니까 10만 개의 토큰 길이까지도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을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LCFT의 인풋 랭스를 벗어나도 랭스 익스트라폴레이션, 이 부분, 이 점선 오른쪽 부분이 이제 익스트라폴레이션에 해당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퍼플렉시티가 잘 유지가 되고 있구나, 쓸만하구나, 긴 길이까지도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게끔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 그래프 내용은 어큐러시입니다. 키 리트리벌 어큐러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는 값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여기서 가로축은 relative position of key fun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key retrieval accuracy라는 게 임의로 추가된 함수의 리턴에 대한 result잖아요. 이 함수를 가리켜서 key function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key function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럼 0에 해당되는 것은 코드의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key function이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존재하게 되면은 그 녀석에 대해서 key retrieval accuracy가 7B의 경우에는 뚝 떨어지게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이 인풋 랭스 안쪽에서만 성능을 보여준 것이고요. 사실 이 오른쪽엔 익스트라폴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그림을 더 보여줄 법도 한데 그 부분은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익스트라폴레이션 영역에서는 키 리트리벌 성능이 하락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키 리트리벌 성능은 익스트라폴레이션에서는 하락한다. 익스트라폴레이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어쩌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퍼플렉시티가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타스크 성능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과거 연구들에서도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타스크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의외로 별로 그 성능이 유지가 잘 안 되고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관측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드 컴플레션에 대하여서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가를 봤더니 성능 향상은 됐는데 오히려 짧은 코드에 대해서는 약간의 성능 하락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short 코드보다 long 코드가 더 많을 테니 실용성이 오히려 더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찰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 결과는 일부분일 뿐이고요. 주요 결과물들만 요약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더 많은 실험들이 논문에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직접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찰은 두 꼭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특정 태스크나 도메인에 맞게 튜닝해서 씁시다 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 것은 인코더 계열의 LLM들이거든요. 근데 이와 항상 대립해 오던 것이 디코더 계열 LLM들이었단 말이에요. 내 모델 하나로 끝나, 내가 짱이야, 그렇게 항상 주장해 온 컨셉이었는데 디코더 기반의 디코더 계열의 LLM 또한 도메인에 스페셜하게 만들어서 쓰는 것이 태스크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셀프 인스트럭트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그닥 어려운 알고리즘은 아니었어요. 아주 심플한 알고리즘이었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용 데이터셋을 만들 때의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LLM 파운데이션을 만들기만 하면 LLM 인스트럭트는 앞으로는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